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공법 이석규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35회 시험 대비 EBS 모의고사가 이제 연중 진행되지 않습니까? 1회 모의고사에 1회 모의고사를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일단 초기니까 뭐 점수 얼마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주제별로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해설할 텐데 그 주제별 설명을 딱딱 해서 최종적으로 시험장 가서 우리가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 자, 이제 3월달, 우리 4월달, 5월달까지는 좀 초급이기 때문에 문제를 뭐 주로 기출된 거 위주로 해서 빈번하게 나오는 거 위주로 해서 제가 이제 점검을 좀 하고 나중에 좀 뒤로 갈수록 좀 이제 난이도 극상 문제 이런 것도 넣고 할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그 10년 동안 거의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는데 34회 시험만 건너뛰었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번 시험은 반드시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틀린 것은 이 광역도시계획 시험 나오면 두 가지 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광역계획권 지정을 누가 할 것이냐,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누가 하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이 두 가지가 가장 헷갈리는 겁니다. 두 가지만 정리하면 돼요. 자, 여기 이 지문들을 올바른 것들은 그대로 외워 놓으셔야 돼요.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시장 운수지자체에서는 잘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해달라, 변경해달라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고요. 따라서 이 지문을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변경하는 사람이다. 이걸 알 수가 있죠.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군의 공간, 기능을 서로 연계하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 요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할 때 광역계획권 지정을 하고, 자, 국가계획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당연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모든 걸 하겠다는 것, 수립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 나옵니다. 4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다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된다. 지정은요, 무조건 단독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정권자 여기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에게 지정해달라, 변경해달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따라서 이런 경우는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쳐서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그렇게 지정해 줬으면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죠. 자, 그런데 지정한 지 3년 지날 때까지 승인 신청이 없으면 장관이 직접 짤 수 있다. 따라서 틀린 게 4번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 열어서 주민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 결론을 내립니다. 정답은 이제 4번인데 광역도시계획이 뭐냐 하는 것부터 제가 이제 이렇게 중요한 주제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광역계획권입니다. 광역시가 아니고 광역계획권 지정했을 때 여기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누가 지정하냐?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여러 개 시군 관할구역에 요거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된다는 것, 전부만을 대상으로 그러면 안 돼요. 자, 지정권자 나오죠. 자, 그냥 꽉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광역계획권 지정은 단독으로만 합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공동으로. 그래서 광역계획권 대상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에 걸쳤다. 이거 잘 내죠. 그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공동 지정은 없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도 관할 구역 안에만 있다면 도지사가 지정권자는 단독이죠. 단독. 자, 그 다음 이런 지문도 왕왕 나오니까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시장 운수는
국토교통부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해달라, 변경해달라 요청할 수도 있다. 요청할 수 없다. X.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 수립. 자, 보시면 수립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수립은 그 여러 개의 시군을 묶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정된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 구역 안에 속했다. 그러면 도지사가 수립하고 요것도 자주 냅니다. 자, 같은 도 안에, 자, 경기도 안에 4-5개를 묶었다. 그럼 경기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했는데 경기도지사가 광역도시계 수립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그 지정된 곳에 시장 또는 군수들이 공동으로 수립.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쳤으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수립은 공동으로. 그럼 여기서 시장 또는 군수, 시도지사 레벨이 다르잖아요. 기초자치단체냐 광역이냐 이렇게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했다는 것은 자, 지정권자인 도지사에게 찾아가서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고 시도지사가 짰다는 얘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가서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왜? 요 사람이 지정을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지정한 지 보세요. 3년이 지날 때까지 요 관할 시장군수나 시도지사로부터 승인해 주세요가 없으면 자, 몇 년 지나도록 3년 그러면 도지사나 장관이 예외적으로 직접 짤 수도 있지요. 지정한 사람이.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관련돼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짜겠죠. 자, 결론입니다. 광역도시계획 나오면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하는지 요거 논점이에요. 지정은 단독이죠.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시장군수나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공동으로 이게 물론 3년이 가도록 승인 신청 없으면 지정권자인 도지사나 장관이 직접 단독으로 짤 수도 있지만 예외죠. 또 뭐라고 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가 요청한다면 그 시도지사랑 시장군수랑 같이 짤 수도 있어요.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간절히 요청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없다. 이렇게 내면 틀리죠.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습니다. 또 저 도지사는요. 시장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 단독으로 수립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이제 뭐 굳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안 받아도 되겠죠. 지가 지정권자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기초조사를 하고 수립 절차에서 정보체계 구축하고 5년마다 업데이트하고 공청회 열어서 주민 전문가 의견 들어야 한다. 자, 절차 생략은 없어요. 그 다음에 시군, 시도,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되고 그리고 수립했으면 이제 도지사 장관에게 승인 신청했을 때 승인 전 협의 심의 거친다. 이런 절차도 살짝 정리해 놓으시고요. 요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 여기 보시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봐라. 도시군 계획 사업 그러면 아들이 셋을 말합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다가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 요 3개 사업을 다 합쳐서 도시군 계획 사업 요렇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은 아들이 셋이다. 큰아들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둘째가 도시개발 사업, 셋째가 정비 사업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입안 결정 옳은 것은 여러분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은 뭐 100% 시험에 나오는데 어디가 주로 나올까요? 이거 아셔야 돼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먼저 짜지고 요걸 하나하나 실천하려고 수시로 짜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거든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디 쪽에서 주로 시험을 낼까? 논점이 뭘까? 광역이나 기본계획에서 나왔던 그런 절차들은 또 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과 차별화되는 다른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주로 내는 거예요. 주민들이 입안해달라고 제안한다는 것. 그 다음에 혈육 발생, 지형도민 고시한 날부터라는 것. 그 다음에 뭐 기득권 보호하는 것.
뭐 요런 거 위주로 시험을 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보면 옳은 걸 골라라. 자, 주민은 옳은 거라는 것은 4개 틀렸죠. 주민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런 거 지정해 달라고 제안할 수 없죠. 기지. 그래서 주민들이 제안한다, 효력 발생한다는 것은 매년 나오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기지, 그 다음에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 지정해달라. 그 다음 뭐 용도지구 폐지하고 뭐 대체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의 입체, 복합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입지규제 최소구는 없어졌으니까. 여기 외의 것들은 제한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거 꼭 주의하시고요. 자, 제한일로부터 45일 내 반영할지 여부를 통보하고 바빠서 그러면 30일 연장 통보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한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는 것. 그 다음 4번이 맞는 건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합니다.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하지만 단 대도시급 이상에서 하지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건 말단 시장 운수가 직접 위반해서 직접 결정해도 됩니다. 그래서 시장 또는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운수가 직접 결정을 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긴 듣지만 이 공청회가 없어요. 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짤 때는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은 14일 이상 열람케 하고 그 열람 기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케 하는 거예요. 열람 기간에. 또 국방상 기밀을 요한다고 관련 부처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주민들의 의견 청취도 생략될 수 있고 다른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절차 생략이 없다고 그랬죠. 따라서 공청회 내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공청회라는 게 없다라는 거지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하지 않는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이제 이번에 개정이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여기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빠지고 기왕에 있던 5개에다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시설의 입체, 복합구역에 지정 변경하고 여기에 적용하는 도시혁신 계획 등을 수립 변경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에요. 내용이 아닌 것 할 때 단골이 뭐라고 했을까요?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변경을 집어넣는 거예요. 따라서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하거나 구역 4개 지정 변경하거나 기반시설, 요거는 머리 글자 따서 할 것도 아니고요.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 관련된 거 해서 8가지 요걸 여러 번 읽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입안권자가 뭐 도시군 기본계획을 짜는 6개 시장 운수니까 별거 없는데 국토교통부나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요 내용이에요. 얘가 시험에서 거의 매년 나옵니다. 주민이해관계자는 요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구역 이런 거 없어요. 기지, 산업유통이라고 잠깐 연습하셔야 돼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해달라. 이때 물론 해당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는데 5분의 4, 기사회생 5분의 4, 국공유지 제외하고 나머지 3분의 2죠. 요 마지막 요것은 이번에 개정돼서 동의 얼마 얻으라가 시행령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런 건 뭐 알 필요가 없고요. 기지 산업유통하고 요거는 기왕에 있던 건데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가 없어지고 시설의 입체 복합구역 관련된 거 위반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는 거. 요게 이제 이번에 개정돼서 들어온 거다 하는 거 살짝 봐놓으시고요. 45일 내 플러스 30일. 그리고 이제 비용의 전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계획서도 다 첨부하고요.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정도 돼야 돼요. 그런데 말단 시장운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관련된 것들은 시장운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고 반드시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에서만 하고 수단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계국, 수해. 이렇게 하면 편해 보이는 것 같지만 문제 풀 때 그렇게
아마 중개사법령하고 80문제를 한 방에 풀어야 될 텐데 머리 걸자 따서 외운 게 과연 공법은 실효성이 있을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중개사법하고 다르거든요. 서술식으로 길게 나오죠. 그래서 개국수해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수단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다 하고 자꾸 두드려 놓는 겁니다. 효력 발생은 이건 5번만 입으로 뜯으세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다음 날이 아니죠.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자, 44번 문제는 용도지역의 지정 절차 특례. 원래가 21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마다 마다 도시군 관리계 입안 결정해야 되지만 이런 경우는 도시군 관리계 입안 결정 안 해도 됩니다. 자, 지금 뭐 나머지 다 맞는 말이고요. 여러분 특히 3번하고 4번이 동시에 등장하면 절대로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왜? 둘 다 맞든지 둘 다 틀리든지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는데 지금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으로 지정된 공유수면이 도시지역에 연접하고 있다면 도시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라. 고시도 필요 없어요.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이 지정된 공유수면이 도시지역하고 연접하고 있으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기 때문에 따로 고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너무나도 어렵다, 너무나도 수준 높다가 아니라 실수만 안 하면 된다. 실수를 하게끔 유도해요. 이런 식으로. 자, 볼까요? 이 도시군관리계획 특례 쪽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과 동시에 입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바다 매립했을 때 바다는요 기본적으로 용도가 없어요. 왜? 국토의 용도 구분이기 때문에. 국토라는 말 속에는 바다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토의 개념이거든요. 따라서 바다를 이렇게 매립했을 때 이거 어떡하지 해서 법이 정해놓은 거예요.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했을 때 매립의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 지역하고 동일하다면 그 도시군관리 입안 결정 절차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준공인가일부터 얘는 이웃한 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보지만 이때 그 사실을 고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때 고시해야 돼요. 자,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 지역과 다르거나 2개 이상 이웃하고 있다면 특례가 없어요. 도시군관리계 절차 다 거쳐서 지정해 줘야 된다. 자, 이제 바다를 매립을 했죠. 여기 매립을 했는데 얘가 이웃한 용도 지역이 농림지역이다. 그럼 얘는 농림지역으로 농지를 확보하려고 매립했다. 그러면 농림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단 고시는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농지 확보하려고 매립했는데 2개하고 용도지역 2개 이웃하고 있다면 또는 목적이 다르다면 절차를 다 샅샅이 거쳐서 새로 지정해 줘야 되니까 이건 특례가 없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런 5가지에 해당하면 이걸 항어 국태기 전이라고 외우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이걸 다른 거 바꿔서 내는 게 아니라 이런 지문 중에 하나를 딴 거하고 섞어서 서술식으로 내기 때문에 머리까지 따면 안 돼요. 이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 5개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은 자, 용도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고시할 필요도 없다. 자, 여기서 논점은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인 바다는 꼭 주의할 점은 도시지역에 연접할 때만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걸 보는 겁니다. 도시지역에 연접한 요걸 빼버리거든. 그럼 틀려요. 항만구역, 어항구역 나오면 도시지역에 연접할 때. 자, 그래서 이 3가지는 또 도시지역에 연접할 필요도 없어요.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된다든가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된다든가 전원개발사업구역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거죠. 수력발전소 설치하기 위한 사업구역은 제외하고. 왜? 자연환경 보전지역 대상이 되니까 도시적 되면 안 되죠.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이 셋 중에 하나가 지정이 된 곳은 그 순간부터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요 5가지. 그래서 요 1번, 2번 항만 어항구역은 도시지역에 연접한 경우가 들어가야 되고 3, 4, 5번은 도시지역에 연접한 경우가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자,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인데 이렇게 도시지역하고 자 이웃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받아라도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고시할 필요도 없어요. 자, 항만구역이 관리지역하고 연접하고 있다면 어떡할까? 관리지역으로 됐다. 농림지역은 농림지역, 그건 없어요. 도시지역하고 연접할 때만. 자, 그 다음에, 자,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국가 산업단지를 한 200만 평 지정했다. 택지개발지구 지정했다.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지정했다. 그러면 이 붉은색 부분은 도시지역으로, 관리지역이 아니고 도시지역으로 저절로 용도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 안에 농지에 대하여 나중에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얘는 깔끔하게 농림지역으로 바뀌어요. 관리지역 안에 산림, 임야에 대해서 보전산지를 지정하면 요거는 공익용으로 보존할까 임업용으로 활용을 할까에 따라서 고시를 달리해요. 따라서 고시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되거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의제가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이런 경우는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절차 특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범도시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자 이런 식의 문제는 여러분 극상 제가 이번 1회 모의고사는 극상 손도 못 대는 문제를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 놨는데 뒤로 갈수록 실전과 유사하게 손도 못 대고 그 다음 따로 복습할 필요도 없는 그런 문제를 몇 개씩 추가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복습할 필요도 없는데 이게 극상으로 실전에 맞춰서 이런 걸 냈구나 지역적으로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시범도시 사업계획에 포함될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택지개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찍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올바른 것은 이게 지구단위계획 뭐 빠질 수가 없죠. 올바른 것은 쭉 해놓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말단 시장군수까지 지구단위계획국 지정할 수 있잖아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 이런 신도시 만들 때. 그 다음에 주거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주거개발진흥지구하고 특정개발진흥지구, 주특위는 계획관리지역 안에 지정되어 있을 때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이 되지 나머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특위는 계획관리지역, 산업유통은 계생농,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되는데 그 30만 이상이면 반드시 지정할 의무 대상이지만 개발제한구역은 의무 대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지역 외에서는요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거든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해서 지구단위계획 짤 때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범위 안에서 별도로 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기 전에 개발 조례에 따라서 완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까지 완화합니다.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이다, 개발진흥지구다 하면 원래가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100%가 최대치인데 지구단위계획 수립한다면 여기에 1.5배, 60%, 여기에 2배, 200%까지 완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레벨이면 65점, 70점 정도 레벨입니다. 자, 지구단위계획 나오죠? 뭐 특별할 게 없는데 자, 이렇게 틀을 잡으셔야 돼. 도시지역 안에 임의적으로 이건 지정할 수 있다. 뭐 용도지구나 개발구역, 정비구역, 뭐 택지개발구역, 신도시 개발할 때 산업단지, 뭐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의무적으로 이건 지정해야 한다. 정택이 10년, 정택이 10년, 시공 30만, 녹지 30만,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시행된 사업이 끝나고 10년 경과된 곳 반드시 지정해야 돼요. 정택이 10년.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가 되니까 엄청나죠. 30만 이상일 때 반드시 지정해야 돼. 시공 30만. 녹지지역 이놈이 주거상업공업으로 바뀌는데 30만 이상으로 대규모로 바뀔 때 녹지 30만 지정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지역도 지정 대상이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도시 지역에서만 지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100분의 50 이상의 계획관리지역이다. 요 계획관리지역하고 요 일정한 개발진흥지구 보면 복합은 뭐 안 나오니까 주거개발진흥지구하고 특정개발진흥지구 주특위는 계획관리지역 안에 지정이 되어 있을 때만 지구단위 계획 수립합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계생농,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어디라도 괜찮아요. 관광휴양은 도시지역, 외지역이라면 뭐 농림, 자연환경 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단위 지정했으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됩니다. 행위 제한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단 가설 건축물은 제외하고,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됐다면 3년 내 자 지구단위 계획 수립 안 하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 다 실효되고, 요 놈은 지구단위 계획까지 짠 거예요. 주민이 제안했을 때.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결정하고 5년 내 공사나 사업 착수 안 하면 5년 된 날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 결정한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3년하고 5년하고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3년 내 지구단위 계획을 안 짜면 지구단위 계획까지 짰다니까 또 요건 5년 내 공사 사업 착수 안 하면 지구단위 계획 다시 짜라. 이게 이제 34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자, 지구단위 계획을 반드시 짜야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 중에 3번, 5번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게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 최저 한도에 관한 건 반드시 포함한다는 거 딱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서 뭐 이건 좀 너무 하이 레벨이기 때문에 도시 지역 외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짤 때 건폐율은 150, 용적률 200%까지 완화될 수 있다 하는 것. 자, 이제 47번은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일반 업체면 안 되거든요. 이게 나올 때가 됐으니까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4층 이하로 단독주택은 다 짓고 1종건생 다 된다. 2종건생도 되는데 휴일 단란한마, 뭐 제조업소는 뭐 신경 안 써도 되니까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설소 4가지는 빼고 휴일 단란한마. 자, 여기까지 딱 기억을 하시고요. 단독 1종 2종 건생 휴일 단란한마 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외우셔요. 동식물 관련 시설이죠. 동물들을 그 다음 운동시설 운동시켜서 창고에 집어넣고 그 창고에 집어넣는 이유는 삐딱한 놈 교정하려고 그 교정을 다 완료되면 군대 보내야 되죠. 군사시설. 그 다음 방발이라고 연습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1종, 2종 건생 다 된다. 2종 건생 중에 휴일 단란한마 빼고 자 그러니까 자 종류배양시설 동식물 관리시설이 그죠. 자 2종 건생 요거는 종기 500명 500 이상일 때 이제 종교시설이죠. 마루관 1종 건생 전기차 충전소 이게 1종 건생이죠. 따라서 일반 음식점은 허용되지 않잖아요. 휴일 단란한마 제외. 요거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매수 청구. 가장 올바른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매춘하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에게 간다 이렇게. 그 다음에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야 되고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 허가받아 3층 이하의 단독주택, 1종 건생, 2종 건생 이때 이제 단란주점, 안마실수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빼고 그 다음에 공작물은 설치할 수 있다. 일반 음식점은 3층의 일반 음식점은 허용이 되죠. 2종 건생이니까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하기로 했으면 2년 내에 매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수 가격, 매수 절차는 공익사업 하려고 땅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취법 적용을 받는다. 이 지방재정법은요. 채권 발행할 때만 이 법 적용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10년 내 사업 시행 안 하고 방치할 때 지목이 대인 토지 물론 그 위에 건축물도 포함하고 누구 찾아가냐? 요게 6개의 요 시장 운수에 가야 돼요. 원칙으로. A광역시 B구다. A광역시에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정해졌거나
설치할 의무자가 있으면 그자한테 갑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예외죠, 예외. 그 다음에 6개월 내 매수비를 결정해 통보해야 되고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사기로 통보했다 2년 내 매수합니다. 대금을 사기로 했으면 현금을 주는 게 원칙이에요. 현금으로 좋잖아요, 현금. 예외적으로 소유자가 원하거나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로 매수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꼭 명심할 점은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일 때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것.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지자체가 아니잖아요. 채권 발행 못해요.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채권의 상환기간도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10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다는 것. 그 다음에 뭐 채권에 발행할 때 이자는 정기 예금금리 이상 보정하고 상환기간이나 이자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예금금리를 따라가야 되니까 특별시등 시군의 조례를 정할 수밖에 없고 채권의 발행 절차는 지방채 발행하는 거니까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발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 갔을 때 매수 가격, 매수 절차에 관해서는 이 공취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고 감정평가한다. 매수하지 않기로 했다. 매수한다는 거 2년 가도록 안 사면 허가를 받아 단독주택 3층 이하, 1종건생 3층, 1종건생은 다 지을 수 있어요. 2종건생 중에서도 단, 안마, 노래방, 고시원은 제외하고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업이거든요. 자, 공작물 요건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년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안 하면 20년 되는 날에 다음 날 다 실효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지목관계 없잖아요.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개발밀도관리구역 나오면 이건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100% 시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용적률을 50%까지 강화한다라고 해야 돼요. 용적률. 그 절차는요, 딸랑 심의를 거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딸랑 심의라고만 외우셔야 돼요. 주상공,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향후 2년 내에 학생 수용 능력 20% 이상 초과된다. 이런 데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공부에 고시하는 건 당연하죠. 자, 원래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려고 만들었는데 대통령령으로 용적률만 50%까지 강화된다 됐지 건폐율은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자, 여기 이제 도로나 상하수도 학교가 모자라는 곳을 대상으로.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치 비용 오른 것은 자,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계획 짜고 이를 도시군 관리계획 짤 때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는 전혀 관계없어요.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둘 다. 주민의 의견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지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행위 제한이 완화가 돼서 땅값이 미친 듯이 뛸 때 그 이익을 환수하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고 1년 내에 설치계획 안 짜면 1년 되는 날 다음 날 전부 실효되고요. 자,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을 할 때 돈을 냅니다. 이런 숫자들 입으로 떠들어서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 지역이니까 서로 중복될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고 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겁니다. 지정권자는 6개 시장 원수인데 주민의 의견 듣고 심의 거치는데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딸랑 심의만 거치죠. 자, 이렇게 행위 전에 완화 해제, 그 다음에 막 풀리고 막 인구가 늘어나고 막 개발행위 막 늘어나는 거 20% 이상. 그래서 땅값 뛰는 걸 그 대상 지역을 지정해서 개발이익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자, 1년 내 설치계획 짜라. 안 짜면 다음날 실효되고 그 다음에 200 초과하는 신축 증축할 때 돈 낸다. 자, 그 다음에 건축허가 200 초과하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이게 원래 부과를 하고 부과 받은 돈은 다 짓고 사용 승인 다 짓고 난 다음에 사용 승인 신청할 때까지만 내면 됩니다. 이런 거 입으로 떠들으셔야 돼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이렇게. 이게 이제 유발개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다 지금은 안 해도 되니까 나중에 최초 외웁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하고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 짰다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구단위 계획 속에 반드시 포함할 게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질문들도 꼭 몇 번씩 읽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인데 도공록이가 이렇게 외우면 돼요. 도로공원록이 녹지 도공록이가 학교를 갔는데 대학은 무조건 뺍니다. 전문대학이든 뭐든 기반시설이 아니거든요. 자, 학교를 가서 수돗물 먹고 수돗물 먹고 하수도 버리고 폐기물 버리고 온다. 이렇게 요것들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장관리계획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출제했고 올해로 내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옳은 것을 골라라.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은요. 주상공 빼고 녹관농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주거산업공업은 너무 성장됐죠. 그 다음에 생산녹지지역은 건폐율 20%인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해서 10% 더 줘서 30%까지 완화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 계획관리지역이면 100%인데 25% 더 줘서 125%까지 완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고요. 도시군관리계획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 다음에 일반 열람하는 것은 7일간 열람은 없어요. 14일 이상 열람케 한다는 것. 자, 이렇게 성장관리계획은 꼭 기억하세요. 녹관, 농자, 녹관, 주상공은 빼고. 그 다음에 지정 대상이 보면 이렇게 뭐 개발 수요가 많아서 무지르하게 개발된다. 뭐 주변 토지 이용, 교통 여건의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와 예상된다. 뭐 쭉 얘들 대상으로. 그 다음에 절차는 뭐 주민, 지방의 의견 듣고 협의 심의 거친다 하는 것. 그 다음 성장관리계획을 짜야 된다.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 짤 때 기반시설의 배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배치형태 색채, 높이 이런 걸 다 짜는데 건축선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건폐율 계획관리지역이면 원래 40%잖아요. 그런데 성장관리계획 짜면 10% 더 줘서 50. 생산관리 농림 자연녹지 생산도 다 20인데 10% 더 줘서 30. 자, 용적률은 계획관리지역이 원래 100%인데 25% 더 줘서 125%까지 완화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고요. 성장관리계획 5년마다 타당한지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놓으시고요.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자, 이건 이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틀린 것은 뭐 특별한 거 없는데요. 재원조달이나 보상하기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 나눠지는데 3년 이내 시행하면 1단계로, 3년 이후에 하면 2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해서 5년이 아니고 3년. 그래서 3번이 잘못됐죠. 실시계 인가할 때 14일 이상 열람시키고요. 뭐 나머지 뭐 특별할 게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국토법 12문제를 풀었는데 12문제 풀었죠. 한 문제가 완전히 뭐 손을 못 대게 일부러 작심한 문제가 보통은 이제 2개 정도 내거든요. 그래서 국토개법은 8개에서 10개 정도 맞히는 전략으로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53번부터는 또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은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3번부터는 도시개발법 문제인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참 여러 번 나왔어요. 원래 시도,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지만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그럼 이런 거 보면 국가가 직접 해야 되겠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한다. 당연한 일이죠. 천재지변. 그 다음 둘 이상 시도 대도시에서 협의해서 지정할 때 협의가 안 될 때. 자, 이때 이제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 제한할 때라고 해야 되니까 3번이 잘못됐어요. 자, 이런 문제 풀면서 지정권자 관련된 걸 정리를 꼭 해 놓으셔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유 5가지.
자, 그 다음에 원형지가 나오는데요. 이 원형지는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할 때 전체 면적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개발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저렴하게 이 땅을 주는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내려오라고. 그 다음에 대학 캠퍼스 짓고 좋은 양질의 좋은 일자리 공장을 만들으라고. 그래서 원형지 나오면 뭐 전체 면적의 3분의 1 꼭 기억을 하시고, 일본이야 뭐 그 개념이니까요. 그 다음에 시행자는 원형지 개발자가 착수기한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원형지 공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뭐 특별할 건 없는데, 5번에 원형지를 학교나, 이때 말하는 학교는요, 기반시설로서 초중 고등학교가 아니고 대학 캠퍼스 얘기하는 거예요. 공장 등의 부지를 직접 사용하는 자에 해당할 때는 원형지 개발자 선정을 워낙 싸게 주니까 경쟁 입찰이에요. 경쟁 입찰. 추첨이 아니고 경쟁 입찰이다 하는 거. 이후 이상 유찰되면야 뭐 수의계약으로 갑니다만은, 자, 원형지 나오면 개발을 최소화된 땅에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도록 지정권자 승인받는다는 것. 전체 면적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공급한다. 자, 원형지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의 공적 주체한테 줄 때는 수의계약으로, 학교나 공장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워낙 싸니까, 워낙 싸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원형 저렴하니까 경쟁 입찰로 하고 2회 이상 유찰이 될 때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 자, 원형지 공급 가격은 주의할 점은 무조건 단순하게 감정가로 한다 그러면 안 되고, 원형지에 대한 감정 가격에다가 기반시설의 공사비를 더해서 사업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서로 협의를 해서 정한다라는 것. 원형지는 말이에요. 특히 이제 일정 기간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땅값 너무 오르니까. 국가나 지자체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됐으면 공사 완료 공고로부터 5년 지나기 전에 못 팔고, 공사 안 했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10년 지나야 팔 수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계없다는 것. 이 정도만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다 나온 거고요. 자, 도시개발조합은 뭐 거의 매년 시험에 출제된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7명 이상이 틀린 건데 정관을 만들어서 자,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받는다. 개발법은 다 지정권자입니다. 환지 계획 인가만 시군구. 자, 그래서 인가받은 후에 변경할 때도 인가받습니다만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하고 공고 방법에 변경할 때는 신고만 하면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가 안 받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가 특별하게 없는데, 여러분 조합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잖아요. 위법 부당하게 환지 처분하면 조합을 상대로 행정 심판을 제기하는데 그 지정권자한테 가야 돼요. 지정권자. 따라서 환지 처분이 위법 부당하면 행정청인 시행자면 행정심판법에 따라 심판 제기하지만 행정청이 아니다, 조합이다, 그러면 그 시행자로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 자, 이때 조합 설립할 때 요거 이제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공고 방법 변경은 신고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0일 내 등기해야 성립하고요.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와 와라고 해도 총수의 2분의 1 동의였는다는 거. 높은 수가 먼저 나오죠. 면적의 2분의 1, 총수의 3분의 1 하면 당연히 틀렸죠. 또는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처리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특별할 게 없죠. 이런 것들은. 자, 등기해야 성립하고 그 안에 뭐 동의 무관하게 토지 소유자면 되고,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을 준용하고요. 그 다음에 조합장 이사감사 임원을 두는데 조합장이 조합 대표하고 사무총괄하며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의장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워낙 중요하죠.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대표한다는 거 알아놓고요. 겸직 못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대의원회는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은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 50캔이라고 연습하는 거예요. 둘 수 있다니까. 그 다음 대의원회는
총회 권한을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 5가지 정관, 개발계획, 환지계, 정계환, 임원회 선임, 합병예산 이 5가지는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권한을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정계환, 임원, 합병예산. 자, 임원의 결격 사유가 뭐 어리버리 삼총사 그 일당들 아닙니까? 얘들은 뭐 모든 것의 공동사항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 상실하고 과거로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수용 사용 방식 틀린 것만 연결해봐라 이렇게. 수용을 할 때 도시개발조합은 무조건 환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동의고 뭐고 필요 없이 수용을 못합니다. 기억 틀렸고요. 자, 시행자는 공취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 대책 수립 시행하는 것은 당연지사죠. 따라서 기억은 틀렸다라고 기억부터 찾아놓고 가야죠.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토지상환, 지방공사라는 것은 지자체나 마찬가지예요. 보증을 받을 필요 없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개니까. 이거는 원형지 공급 가격은 아까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짤 때 4가지 내용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개발구역 밖에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그 비용 부담하는 것. 그 다음 어떤 땅이나 권리 물건이 수용 대상인지 그 세부 목록하고, 그 다음에 세입자 주거생활 안정대책 세우는 임대주택 순환 방식 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뭐냐 해서 4번이 정답인데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개발계획은 지정 전에 수립하지만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난 다음에 수립할 수도 있어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에 지역균형 발전하려고 지정하거나 전체 면적에, 요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요런 데는 먼저 구역부터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짠다. 자, 이때 개발계획 짜더라도 환지 방식으로 하기로 개발계획 짜기로 했다. 그러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와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라면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짤 때 동의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개발계획 짤 때 이런 내용을 포함합니다만은, 이 내용을 포함합니다만은 내용 다 외울 거 없죠. 14번부터 15, 16, 17 이 4가지는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걸 물어본 거죠. 따라서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개발사업 하기 전에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설치 비용 부담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땅이 건물이 수용 대상인지는 구역 지정하고 매입 들어가 봐야 안 판다, 판다가 나오니까 미리 알 수는 없죠. 요거 하고. 임대주택은 세입자에 관한 주거생활 안정대책 세우는 거니까 세입자, 임차인들은 등기부로 봐도 드러나지 않으니까 구역 지정하고 드러날 수밖에 없죠. 순환개발하는 것. 요 4가지는 구역 지정을 하고 나중에 천천히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준 정하는 사람이야 당연히, 자, 요 개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 맞게 짜야 되고 330만, 100만 평이죠. 이상이면 복합도시가 되도록 개발계획 짠다. 자, 환지 방식, 환지 처분. 뭐 나머지 특별한 게 없는데, 이거 2번 지문 꼭 외우셔야 돼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 받고 60일 내에 환지 처분하는데, 참 이거 여러 번 나왔어요. 소리내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 지정권자가 직접 하면 공사 완료됐다고 공고하면 되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 받고 60일 내.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채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날 권리 취득한다. 채비지는 시행자가 가져가고요. 자, 5번이 왜 틀렸냐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인 지역권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도로가 뻥 뚫려버렸으니까.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하지 다음 날이 끝날 때 소멸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다음 날을 빼야 맞는 거예요. 자, 정비 기본 계획은 3가지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10년 단위로 짠다. 5년마다 타당한지 검토한다. 주민공람할 때 14일 이상 한다.
50만 이상 대도시급에서만 기본적으로 짠다. 자, 그래서 틀린 거다라고 할 때 뭐 특별한 건 없는데요. 뭐 지자체 공부에 공고한다 이런 것들은 뭐 없죠. 당연한 일이니까. 3년마다가 아니고 5년마다. 자, 도시정비법은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한다. 요 절차를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정비법상 조합 설립으로 옳은 것은 등기해야 되죠. 등기해야 되고 겸직할 수 없지요. 재건축은 조합 설립해야 되지만 재개발 사업은 20인 미만이면 조합 설립 안 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게 맞는 말이네요.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을 하면 임원 퇴임 전에 관련 행위는 효력을 상실하면 소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 질서가 다 엉망되겠죠. 소급하지 않는다. 다 틀렸죠.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총회 소집할 때는요,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목적, 양건 이런 걸 다 미리 통지합니다. 7일 전까지 통지한다는 거 딱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도움 되니까. 그 다음 보통 이제 조합원의 조합장이 총회 소집하거나 5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하지만 임원 있죠, 임원. 임원을 해임하고 뭐 이렇게 할 때는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면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1, 7일 전까지 이런 것들을 꼭 외워놓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계획서에 포함할 내용이 아닌 것은, 여러분 저 시행계획서가 2단계예요. 보세요. 정비 기본계획을 짜고 10년 단위로 이 절차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정비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정비사업이 주거환경,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행 방법, 시행자만 출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 만든다 할 때, 자, 요 세 가지가 나오죠. 이렇게. 공공 재개발, 재건축은 빼고요. 요 두 개가 조합을 만들어야 되겠죠. 따라서, 자, 조합 설립을 하죠. 추진위에 만들어서 조합을 만들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분양 신청을 받아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거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조합을 먼저 만들고 사업 시행 인가 받고 분양 신청을 받아서 관리 처분 인가를 받고 이때 철거 들어간단 말이에요. 철거 공사.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하면 인가 전에 14일 이상 주민공람케 하고 60일 내 인가 여부 통보한다. 꼭 날짜 외우셔야 돼요. 워낙 자주 나오죠. 관리 처분 인가 신청을 할 때 사업 시행자는 사본을 보내서 조합원들한테 30일 이상 열람케 하고, 그리고 인가 신청하면 30일 내 인가 여부를 통보합니다. 관리 처분 쪽은 다 30일이에요. 14일 이상 60일.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고 조합 이름으로 사업 시행 인가 받고 분양 신청을 받아서 관리 처분 수립하고 철거 공사. 따라서 관리 처분 인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종전 땅 건물은 사용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시행자 동의 얻으면 거래하지 않다. 다 공사 끝나면 준공인가를 시장 운수 등에 받고 이전하고 청산 들어가죠. 이렇게 이 흐름을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편안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뭘 물어보냐면 사업 시행 계획서를 묻는 거예요. 사업 시행 인가 받고 분양 신청을 받아서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하는데, 이 세입자비를 손실보상하기 위한 권리명세 평가액은 관리 처분 계획에 들어갈 내용이요. 저 뒤에 들어갈 내용이죠. 따라서 사업 시행 계획서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다. 흐름을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사업 시행 계획서의 내용을 묻는 거지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절차만 알아도 이해가 된다는 것. 자,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인데 옳은 것은 1번, 2번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재개발의 관리 처분은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할 것, 단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은 제외됩니다. 재개발의 분양은 지상권자 제외되고, 그 다음에 재건축은 전원 동의 얻으면 정비법령과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이 두 개도 단골이에요. 기존 건축물 언제 철거하냐?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고 철거를 하는데, 자, 3번처럼 폐공과 밀집으로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다. 그러면 기존 건축물 소유자, 요건 주의하셔야 돼요. 동의받고 시장 운수 등의 허가를 얻어서 미리 철거할 수는 있습니다. 정답 3번이죠.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면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 시행자
동의 받더라도라고 됐죠. 동의 받으면 괜찮아요.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동의 받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 말이 안 되죠. 그 다음 관리처분 인가 신청 들어가면 30일 내에 인가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60일은 삽시행 인가할 때입니다. 여러분 저 날짜들도 여기저기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비법 들어가면 이제 며칠 이런 게 또 정답 처리 잘 되니까 삽시행 인가 신청 들어가면 인가 전에 14일 이상 공람시키고 그 다음에 60일 내 인가여부 통보하고 관리처분 인가 신청 들어가면 30일 요거 딱 기억을 해놓고요. 청산금인데 뭐 이건 뭐 틀린 거 너무너무 쉬운 건데 꼭 정비법의 청산금 주의하셔야 돼요. 소멸시효 5년이 이전 고시일에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 안 하면 시효를 소멸합니다.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예요.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자, 건축법의 용어인데 옳은 것은 자, 이게 뭐 아주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죠. 이전은 건축에 해당하죠. 건축이란 말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말한다. 이렇게. 이전은 건축인데, 그럼 이전이 뭘까요?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내력비 주요 구조물인데 해체하여라고 하면 이전이 아니죠.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걸 말한다. 자, 고층 건축물은 30평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초고층은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일 때, 천재지면 재해로 멸실됐는데 동일하게 지으면 재축입니다만은 정정 규모보다 연면적 합계 늘려서 지으면 신축에 해당하죠.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정설하여 건축 면적을 늘린다는 것은 증축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건축이란 말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인데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주요 구조물 외워 놓으셔야 돼요. 내기, 바보, 지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대들보, 지붕틀, 주계단을 말한다. 따라서 사익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처마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중에 하나 해체하지 않고 내력벽을 해체하고 기둥을 해체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해체하지 아니하고. 자, 주요 구조물을 외우셔야 돼요. 자, 내력벽, 힘받는 내력벽, 내기, 기둥이죠, 기둥. 자, 바닥, 요 바닥. 자, 보, 대들보 걸쳐져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지붕틀. 그 다음에 주계단, 내기, 바보, 지주.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연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일정 건생은 어쨌든지 간에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2번 나왔고 33회 시험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정 건생조는 외워 놓으셔야 일정, 이정 건생 같은 걸 좀 구분 좀 여러 번 읽어서 해 놓으셔야 국토법도 이해가 빠르잖아요. 국토법에서 매 나오니까요. 400제곱미터다 일정 건생에 해당하는 건 뭐냐? 30제곱미터 이상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인 부동산 이정 건생이고요. 일반 업종 이정 건생, 골프공, 테니스공, 당구공, 뭐 이런 맞아 죽는 것들은 다 볼링공 다 이종이죠. 탁구장, 체육도장이 일종이죠. 500 미만. 그럼 정답이 일용품 소매점 1000 미만은 일종인데, 자 일종 건생은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제일 먼저 우리 집에서 아침에 출발해서 일용품 소매점, 뭐 슈퍼나 편의점을 갑니다. 소매점 갈 때 1000원 들고 1000 미만. 그래서 휴지 하나 사서 출발. 길 건너 백다방이 보여요.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렇게 나오죠. 음료차 이렇게 빠는 게 이제 카페, 다방, 찻집, 뭐 빵집, 파리바게뜨 뭐 얘들이거든요. 동네 카페 커피 한 잔 300원, 300 미만. 그래서 오랜만에 갔더니 사람이 이렇게 꾀재재하니 해서 이명 목장 세탁소 때 빼고 광 내고 면적 없어요. 그 다음에 부실해서 가볍게 탁구장, 체육도장, 탁구장 시간당 500원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볼링, 당구, 골프, 테니스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종이에요. 맞아서 죽는 것들, 장의사도 이종이죠. 그 다음에 탁구 오랜만에 치다가 허리 삐끗 넘어지고 이빨 다 나가고 이제 고쳐야 되잖아요. 병원 가면 안 돼요. 병원은 의료시설이에요. 따라서 의원,
치과의원 돌팔이들 한의원 이게 진짜 돌팔이가 아니고 여러분 암기하기 좋으라고 하는 거야. 암기하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한의사 의사 되려면 수능에서 전국 수능에서 3,000등 안에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워낙 수재들입니다만 우리 공부하기 편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병원은 없다. 의원들만 있다. 이렇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저 아기 낳는데 안마원, 산후조리원 다 이게 일정. 이게 이제 산후조리원은 이제 지난번에 시험 나온 게 바로 정답이었고요. 지금 앞에 나온 19회 때 나온 문제입니다. 동사무소와 그 일당들 1,000 미만. 자, 그 다음에 아기 낳았으니까 자랑하고 이제 마을회관, 마을 공동작업, 막 구판장, 공중화장지 대피소, 지역아동센터에 다 일종이에요. 양수장, 정수장, 양수장 이런 것들, 부동산 중개사무소 9평.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자동차 충전소 1,000 미만, 1,000 이상 큰 놈은 자동차 관련 시설이니까요. 이번에 이제 개정돼서 들어온 게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애견샵, 동물병원 300만 원 이렇게 300 미만이라고 딱 정리해요. 300제곱미터 이상 큰 놈은 이종건생입니다. 이게 일종건생이에요. 연필로 동그라미 치면서 여러 번 읽어 놓으셔야 일종건생 하면 대충 머릿속에 떠올라지거든요. 자, 이제 요게 용도 변경인데 틀린 것을 골라라. 여러분 갑은 A도 B군이란 말 나왔죠. 그러면 도지사한테 가는 거 아니고 B군수에게 허가나 신고를 합니다. 숙박시설인데 의료시설로 간다, 종교시설로 간다. 자, 한번 가볼까요? 용도 변경을 시군구에 가서 허가나 신고하는데 용도 변경 군부터 외워놓으셔야 되죠. 자동차 관련 시설은 자산 전문, 영교, 건주 그 밖에 해서 이렇게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 숙박시설을 간다. 이 종교시설을 가면 허가고요. 의료시설을 가면 신고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숙박시설을 쓰다가 의료시설을 간다. 그러면 신고 밑으로 가죠. 종교시설을 간다. 위로 가니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1번, 2번이 정통입니다. 정통. 그 다음에 갑이 바닥 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3,000이라고 그랬는데 일부를 업무시설로 바꿀 때 사용승인 안 받는다.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용도 변경할 때 사용승인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용승인 안 받을 이유가 없죠. 건축허가 등을 제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수 용도로 허용이 되는데 같은 군 아니어도 건축인의 심의 거치면 허용할 수 있죠. 따라서 정답 3번인데 자, 요렇게. 자, 우리가 자동차 관련 시설 여기 들어가고요. 다른 건 뭐 특별하게 힌트가 있어서 외우기 좋은데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산업 등 시설군 나오면 후진국이 선진국 되려면 산업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공장을 제일 먼저 짓는구나. 공장을 지었는데 만든 제품 팔아먹으려면 창고 시설 갖다 놔야 된다. 창고에 운수 시설을 통해서 갖다 놓는다. 공장 저거 위험하다.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공장에서 오폐수가 많이 나온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 위험한 공장에서 일하다가 깜빡 졸면 죽었으니까 장례 치르고 화장장 보내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전기통신은 방발이, 방송통신 발전. 문화집회시설군은 문종위관. 영업은 판운수기, 판다. 판운수기. 다중생활시설 다 판다. 그래서 의료, 교육 및 복지시설군은 의교, 노수야. 의료, 교육연구, 노이자 수련, 야행자 시설. 건생군은 1종, 2종밖에 없으니까. 주거 업무시설은 주거 업무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세 가지는 외울 것도 없고 교도소, 군사시설. 그 밖의 시설군은 동식물 관리시설. 요 위로 가면 허가고 밑으로 가면 신고. 같은 군 안에서의 변경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 신청만 하면 되고 요 세부 용도끼리 변경은 대장 변경 신청을 할 필요도 없는 게 원칙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공부를. 위로 가면 허가, 밑으로 가면 신고. 이렇게. 자, 용도 변경하는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허가나 신고 대상일 때 사용 승인 받아야 되고 500 이상의 허가 대상 용도 변경일 때는 공사할 때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공사한다는 것. 복수 용도로도 허용이 된다는 것도 알아놓고요. 자, 요거는 이제 사전 결정 신청인데
내가 여기다가 이런 용도로 이런 규모로 지을 수 있나요? 미리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사전 결정에 통지받으면 2년 내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데 의제되는 것으로 보는 게 있는데 여기서 뭐 나오면 거의 다 뭐 보전산지가 정답이죠. 사전 결정 통지받을 때 각종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걸 골라봐라. 계산 농하,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하천의 점용 허가 받은 걸 본다. 여기서 다른 건 예외가 없는데 산지 전용 허가는 보전 산지만 주의해야 돼요. 따라서 농지 전용 허가, 하천의 점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는 예외도 없이 무조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보전 산지 전용 허가는 도시지역에서만 인정을 해주고 도시지역 외에서는 따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제되지 않습니다. 도시 외의 지역에서의 보전 산지에 대한 전용 허가는 따로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기억니은 디귿만 정답이에요. 항상 얘가 답이에요. 항상 얘. 그래서 여러분 보전 산지 전용 허가는 도시지역에서만 허가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고 도시 외의 지역은 따로 받는다. 꼭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계산, 농하 이렇게 연습하면 됩니다. 구조안전 워낙에 참 지난 시험도 나왔고 요새 뭐 안전이 문제되니까 확인 서류 나오는데 뭐 그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뭐 기본이고요. 처마 높이가 9m 이상이고 기둥기둥상 10m 이상이고 공동주택 단독이니까 연면적이 목구조 건물은 500 이상 이어야 됩니다. 층수가 3층 이상, 500 이상일 때 구조안전 확인서를 받는다는 것. 건축허가 제한인데 옳은 거라고 됐죠. 이거 먼저 이거 워낙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문장을 한번 외우셔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국토교통부에서 제한을 하는 거예요. 야, 허가해 주지 마라 이렇게. 국토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주로 이제 국방부, 문체부, 환경부 등의 이 주무부 장관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국토교통부에다가 국방부에서 요청 들어옵니다. 군사시설 때문에 그런 건물 들어서면 안 됩니다 라고 요청 들어오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가 누구라도 허가를 못하게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는요 이렇게 알면 돼요. 특별시장은 관내 구청장들, 광역시장도 구청장, 그 다음에 군수, 그 다음 도지사는 시장, 군수, 이 아래 것들한테 너 허가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고 지역계획, 도시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때 시도지사가 아래 것들한테 하지 마라라고 제안했으면 국토교통부에 가서 보고를 하고 그 장관이 볼 때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한기간 꼭 외우셔야 돼요. 2년 플러스 1년, 2년 플러스 1년. 그 다음에 건축허가 제한할 때는요, 주민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고 건축인의 심의가 있는데 청취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자, 이런 정도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건축허가 제한을 보면 옳은 거죠. 잘 보면 참 재미가 있는데, 국가유산 문화재를 보존하고 환경보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주무부 장관이 허가권자 허가를 제한한다 말이 안 되죠. 주무부 장관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도지사가 어느 도지사인지도 모르겠는데 세종시장한테 가서 허가하지 마라 말이 안 되죠. 도지사는 관내 시장 군수들한테 허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2년 플러스 1년이니까 정답 3번이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건축허가 제한할 때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를 제한할 때는 그 목적, 기간, 대상 등등을 지체 없이 공고할 이유가 없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장한테 허가하지 마라, 만약에 뭐 종로구청장한테 허가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는 얘들한테 서울시에다가 통지를 해주면 서울시장이 이렇게 공고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제한은 워낙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꼭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공개공지 얘는 워낙이 단골 손님이죠. 단골 손님인데 제가 이제 작년에 시험 나온 건데요. 자, 일준상준, 일반 주거, 준주거, 따라서 전용 주거지는 없어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전부예요. 중심, 일반, 유통, 근린.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유일하게 준공업, 일준상준 안에, 일준상준 안에. 자, 바닥면적 합격 5천 이상의 문화집회, 종교, 문종이. 이때 판운수기, 판매시설도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백화점 같은 거, 터미널, 여객용 운수시설, 호텔 같은 숙박, 문정이하고 판운수기 업무시설 이런 거 지을 때 문화집회, 종교, 판매운수, 숙박, 업무시설을 5천 이상 일준상준 안에 지을 때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여야 합니다. 대지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이 아니고 100분의 10 이하에서 조례가 정한 만큼의 의자 같은 거 막 설치하고 조경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높이 가는 것, 위로 가는 걸 완화를 해주는 거예요. 완화, 위로 가는, 옆으로 가는 게 아니고. 따라서 용적률 높이를 1.2배 정도 완화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화점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연중 한 60일 이내 기간 동안 뭐 문화 행사를 열거나 판촉 활동 등에 쓸 수도 있다. 60일 이내.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를 여러분 공부를 문제를 잘 풀려면 잘하는 요령은 뭐냐면 특정 주제를 한 4-5번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셔야 돼요. 한두 번 읽고 수업부터 넘어가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공개공지 설치하는 건축물 골라봐라. 일반 주거 지역의 초등학교, 이거는 이제 교육 연구시설이니까, 자, 문종이,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숙박, 그 다음에 업무시설을 지을 때 합니다. 5천 이상. 물론 뭐 5천 이상이라고 됐죠. 교육 연구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일준상준 안에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이죠. 그러니까 일반 주거, 준주거는 맞는데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다 맞는데 관광 휴게시설이니까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 일준상준, 준공업인데 녹지지역은 아니죠. 준공업지역 안에 여객용 운수시설, 여기 정확하게 정답이 5번입니다. 따라서 공개공지는 천천히 해서 특히요, 여러분요, 용도적 일준상준을 기억하고 요거요. 제일 중요한 게 천천히 문화집회, 종교, 문정이 판매라도 농수산물 유통시설 제외하고 그 다음에 여객용 운수시설, 숙박 업무, 판운수기 업무시설 이런 것들 정리를 몇 번 반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입으로 떠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제 주택법인데요. 용어, 옳은 것은, 자, 주택법은 용어 정의가 100% 나온다고 봐야 되죠.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죠. 오다노기,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요거 4가지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주택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받아 건설되는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인주택은 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이라 하면 국가, 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호당, 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이거나 국가, 자치단체의 재정, 돈이나 주택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받아 짓는 호당, 세대당 85 이하면 국민주택이기 때문에 2번이 맞죠. 자, 도로나 상하수도, 전기, 난방 이게 간선시설이 아니고 이런 단지 안에 동종의 기간시설을 단지 밖의 기간시설에 서로 연결시키는 것을 간선시설, 이거는 기간시설이고요. 방범, 설비는 부대시설, 주민 공동이용시설은 복리시설 서로 바뀌어야 되죠. 요 정도라면 뭐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다. 자, 주택 속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이 3가지라는 거 아셔야 돼요. 주택법에는 왜 공간은 일반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공동주택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준주택으로 들어가니까 3개가 있다라고 꼭 기억을 하시고요.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는 1호 1세대당 85 이하인데 주거 전용 면적이겠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제곱미터까지 허용을 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하면 전부 민영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을 산정할 때 단독주택으로 지을 때는 꼭 연습하셔야 돼요. 바닥 면적에서 지하실, 본건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화장실 등의 면적을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고 복도, 계단, 현관 등의 지상층의 공용 면적은 제외되고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한다는 것. 간선시설이 바로 이제 주의할 점은 도로, 상하수도, 가스, 전기 얘들이 간선시설이 아니고 등의 단지 안에 기관시설, 얘들은 기관시설이에요. 동정의 단지 밖의 기관시설에 서로 연결시키는 시설을 간선시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걸. 자, 주택건설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익법인은 여러분 단독 20호, 공동 20세대 되지만 도시형생활 등은 30세대 이상 지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되지만 국가나 지자체, LH나 지방공사나 공익법인은 등록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할 때는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가 있을 수밖에 없죠. 고용자가 근로자 주택 건설할 때는 등록업자와 의무적으로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머지는 임의적 공동 시행이지만 등록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했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하게 등록하거나 등록증 대여, 사기친 놈, 증 빌려준 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반드시 영업정지로 끝나면 안 돼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라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 처분받은 등록 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이런 지문은 법조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죠. 자, 지역주택조합. 주택조합은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기 바랍니다. 자, 워낙에 양이 많기 때문에 뭐 제가 세세히 설명을 좀 그렇고요. 옳은 것은 탈퇴할 수 있죠. 당연히. 탈퇴한 사람뿐 아니고 제명된 조합원들도 비용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총회 소집은 워낙 이제 넓은 지역에서 조합원들이 모이니까 100분의 10 이상 모이면 되지만 임원회 스님, 창립 총회 이런 것들은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들 공개 모집한 이후에 조합원의 자격 상실로 인한 결혼을 충원할 때 시군구에다가 신고하고 공개 모집을 한다. 자,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위한 조합원을 모집하잖아요.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시군구에 신고하고 이때 물론 이제 예정구역에 100분의 50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서 가야 되죠. 50% 이상 동의서 들어가는데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일간신문에 공개 모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시군구에 신고를 해야 돼요. 단 나중에 결혼이 생겨서 충원할 때는 신고 안 하고 선착순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행을 선고받고 당연 퇴직을 하면 그가 그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상실할 리가 없죠.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주택상환사채는 LH하고 등록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아서 기명으로 발행하는 것. 3년 내 주택으로 상환한다. 자, LH가 발행하고 기명으로 하고 명의 변경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3년 내 집주에 돌려주고, 자, 등록사업자가 중간에 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그가 발행한 사채도 효력 상실할 리가 없죠.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LH하고 등록사업자가 발행합니다. 이 민간 등록업자는 보증을 받아야 되고 자본금이 5억 이상 법인일 때만 발행할 수 있다는 거.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고 그 다음에 주택건설에서 돌려주고 기명으로 하고 사채권자 명의 변경은 취득한 사람 성명주소를 원부에 기록하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뭐 등록업자가 중간에 등록이 말소됐다 하더라도 그가 발행한 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LH는 보증 안 받는다는 거 꼭 기억하고 단 누구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발행 계획에 승인은 받아야 합니다. 3년 내 상황에서 3년 초과하지 마라. 3년 내 집지어 돌려줘야 된다는. 따라서 사채 발행일부터 공급 계약 체결일까지 3년 넘지 마라. 이렇게. 납입금은 그때 발행해서 조달한 돈은 땅 사고 집 짓고 공사하고 자재 구입한 데 써야 되지 뭐 주택조합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데 쓴다 말이 안 되죠. 자, 사업계획 승인 단독을 30호, 한옥은 50호, 공동은 30세대, 단지형 연립주택 등은 50세대 이상, 만 이상
조성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시도 대도시에 가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60일 내 승인 여부 통보해주고 공사 착수를 5년 내에 해야 되고 착수기간 1년 연장할 수 있고 다 지었다. 사용 검사 받는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틀린 것은 자 답은 너무 쉽죠. 600세대 이상이면 A 공급, B 공급 나눠서 공급별로 분할해서 건설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것. 나머지 뭐 특별하게 60일에 승인 여부 통보하는 건 워낙 자주 나옵니다. 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라는 게 있는데 다 짓고 아파트 입주했는데 이 입주한 아파트가 들어선 그 땅의 소유자가 입주자가 아닌 땅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용검사 다 끝나고 입주한 사람들이 자기 땅이 아닌 땅 생겼으니까 그 땅을 우리한테 팔아달라라고 하는 게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그래서 사용검사가 있다는 얘기는 다 지었다는 얘기죠. 갑이 주택단지 일부의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 회복하게 됐다. 옳은 걸 골라봐라. 공시지가로 팔아달라. 말이 안 되죠. 시가로 팔아야 되고 소송을 안 팔면 하게 되면 4분의 3 이상 동의받으면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할 때 그 판결은 동의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에게는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고 전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그 다음에 5% 미만일 때만 인정되고 그 이상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2년 이내에 송달이 돼야 되고요. 2년 지나면 매도 청구를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뭐 요거는 조금 하이 레벨이죠. 한번 정리 한번 해 놓으시고요.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로 팔아달라, 뭐 안 팔면 4분의 3 이상 동의받아서 소송하고 판결을 받으면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고 5% 미만이고 2년 내 송달돼야 되고 그 들어간 돈을 사업주체에게 전부 구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옳은 거 골라라. 도시형 생활주택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옳은 거 기억은 맞는 거예요. 기억 맞는데 기억이 너무 많이 들어갔네요.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것은 땅은 빌리고 주택만 지어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분양가에는 택지비는 들어가면 안 되죠. 땅은 빌린다니까요. 따라서 분양가는 택지비가 들어간다 하면 틀렸죠. 그러면 니은은 옳은 걸 찾아라 했으니까 니은 들어간 걸 또 빼고 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몰아서 이렇게 한번 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 뒤에까지 봐야 되네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한다고 공고할 때 분양가 공시하는데 직접비, 간접비도 다 합니다. 그러면 D가 틀렸으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농업인의 개념은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또 농업인이라는 것은 자 1090일, 1000 이상 경작하거나 연중 90일 이상 종사하거나 1090일 330 이상 면적으로 온실 같은 거 설치해서 경작할 때 대가축 두두, 대가축, 중가축, 소가축, 소나 말 이런 걸 대가축, 개, 돼지, 양, 염소, 중가축, 토끼, 밍크 이런 걸 소가축, 소음매가 아니고 작다. 이렇게. 가금류는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뭐 오리, 닭, 거위 이런 것들이죠. 소 2마리, 돼지 10마리, 토끼 100마리, 오리 1000마리, 꿀벌 10군 이상 사용, 10통 이상, 120 이상 축산업 종사하거나 연간 농산물의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농업인. 따라서 꿀벌 10군 맞는데 가금 1000수 이상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축산업 120일 이상, 연간 판매액이 농산물 120만 원 이상, 330 이상 온실 설치, 비닐하우스 설치.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위탁 경영할 수 없는 경우 골라봐라 할 때 여러분요 위탁 경영 사유가 이렇게 나오는데 위탁 경영은 타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농작물의 전부나 일부를 맡겨서 농사짓게 하는 겁니다. 위탁 경영 아무나 못합니다. 이럴 때만 군대 갔다든가 국외 여행은 3개월 이상 갈 때만 인정합니다. 법인 청산 중이거나 질병, 취학, 뭐 야간대학 갔다 이렇게 선거에 따른 공지침 그 밖의 사유로 작용을 할 수 없을 때 부상당했다 그러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갔다 뭐 농사 못 짓잖아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일 때 위탁 경영이 가능합니다. 분만 후 아기 낳은 지 한 8개월 됐다. 그러면 아기 없고 콩밭매러 가야 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한 24개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교통사고로 2개월간 3개월 이상이죠. 부상당했으면 군대 갔다 3개월 이상 미국 여행 간다. 선거에 따른 지방의회 취임했다. 법인 청산 중이다. 위탁경영 됩니다. 따라서 위탁경영은 이런 사유가 있을 때만 되고, 자, 농지의 위탁경영, 임대차, 대리경작, 농업진흥지역, 그 다음에 농취증 이런 것들 위주로 한 2번 정도 좀 읽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EBS 이제 1회 모의고사의 해설 공법 강의인데, 특별하게 뭐, 손을 못 대는 것 위주보다는 워낙 중요한 내용 위주로 설명을 했고, 뭐 2회, 3회 올라갈수록 실전과 가깝게 출제를 하고 아마 테스트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의고사 점수가 몇 점이다 이게 연연하지 마시고 출제된 문제들을 제가 뭐 손댈 거 없다라고 한 문제 있었는데 그거 빼고는 교과서 필수서나 뭐 교과서 펼쳐서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마음을 조급하면 안 돼요. 하루 정도 투자해서 전 분야를 책 펼쳐놓고 복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서너 번 읽어서 내 걸로 만들어 놓고 이게 켜켜이 쌓이면 7월달, 8월달 되면 애지간한 주제들은 머릿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합격할 수 있습니다. 35회는 모의고사를 꼭 잘 활용해서 공법에서 70점 이상으로 꼭 합격을 해서 자격증을 꼭 따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